지금쯤 가장 편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또 휴일기에게 마음 설레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밀린 공부하느라 책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또 많으실 테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가 잠 쫓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책상 위 벽에다가 수많은 눈을 그려놓은 거래요. 그려놓고 나서 깜빡 졸다가도 그 크고 땡그런 수십 개 눈들이 여러분 지켜보고 있다. 어떠세요? 잠이 확 달아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도 잠이 와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선 볼륨을 좀 높이시고요. 앞으로 1시간 동안 들려드릴 영화 얘기와 음악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 첫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워킹걸 중에서 Let the River Run. Sons and daughters. Let the river run. Let all the dreamers wake the nation. Come, the New Jerusalem. 영화 워킹걸 중에서 Let the River Run, 칼리 사이먼의 노래였습니다. 정은님과 함께하고 계신 FM 영화 음악,
오늘은 국내에서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지만요.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나 또 좋은 평가받고 있는 최신 영화들 그리고 음악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 어떤 영화들을 골라야 하나 고민 많이 하고 고른 작품이에요. 먼저 CM 들으세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알렌 꼬르노 감독의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Tout le matin du monde. 이 작품 벌써 보신 분들도 계시죠? 바로 그 음악의 거장이었던 생트 꼴롱부,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마랭마레의 삶과 음악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생트 꼴롱부가 작곡한 Le Pleur, 눈물이라는 곡인데요. 영화 전반에 걸쳐서 비올라와 클라브상으로 연주된다는 곡이었습니다.
알랭 꼬르노 감독은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됐는데요. 세히누아르, 검은 연작, 인도의 밤, 라뉘 데 인디 이런 대표작들이 있지만요. 우리에겐 아직 한 편도 소개되지 않았었죠. 알랭 꼬르노 감독은 18년 동안 9편의 작품만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를 화려한 스타일 속에 담아내는 예술지상주의자 이런 스타일의 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죠. 세상의 모든 아침, 이 영화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우린 다소 낯선 모습을 한 중년의 음악가를 만납니다. 16세기 궁정복 같은 옷차림에 긴 파마머리를 한 마랭마레. 카메라는 그의 얼굴만을 클로즈업으로 잡은 채 계속 움직일 줄 모릅니다. 마랭 역의 제라르 드파르디유는 얼굴 표정 하나로 자신의 인생과 고뇌를 모두 표현하지요. 이 장면은 한 6분 정도 계속됩니다. 그동안의 카메라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조명만이 그 밝고 어두움에 변화를 주죠. 드파르디유의 연기가 왜 뛰어나다고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숨진 아내를 잊지 못해 오두막집에서 집거 생활을 하는 생뜨꼴롱부. 그에게 어느 날 마랭마레라는 젊은 청년이 찾아오죠. 제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 꼴롱부의 딸 마들린과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음악을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꼴롱부에 반해서 마레는 음악을 통해서 세상의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스승도 버리고 연인의 사랑도 배반합니다. 마들린의 슬픔은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그녀는 결국 자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완성하죠. 영화 중에서 생뜨꼴롱부의 어린 두 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윈느 존 필렛, 어린 소녀 듣습니다. 영화 속에서 생뜨꼴롱부의 어린 두 딸이 음악 교육을 받게 되죠. 그때 아버지 앞에서 두 딸이 나란히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윈느 존 필렛, 어린 소녀 들으셨어요. 세월은 흘러서 이제 중년이 된 마레에게 꼴롱부는 묻습니다. 왜 음악을 하느냐고요. 마레는 대답합니다. 돈, 명예, 사랑. 하지만 꼴롱부는 계속 고개를 젓습니다. 결국 마레는 울먹이면서 소리치죠. 아버지의 망치 소리가 싫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이 슬프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콜롬브는 이제야 음악의 의미를 깨달은 말에 손을 잡습니다. 음악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 진실을 말에는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제라르 드파르디유의 아들이죠. 기용 드파르디유가 마랭의 젊은 시절을 맡아서 또 화제에 오르기도 했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자르상 7개의 부문을 휩쓸었던 영화이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아침. 좋은 음악이나 예술 작품이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던 영화였어요. 이어 듣는 곡은 영화 1492년 콜럼버스 중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Conquest of Paradise. Rain and Tears로 우리에게 친숙한 그룹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멤버였던 반겔리스 아시죠? 영화 불의 전차, 동물의 묵시록, 또 블레이드 러너 이런 영화에서도 음악을 맡았던 그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Conquest of Paradise. 영화 1492년 콜럼버스에 삽입된 곡이었어요. 우리에겐 에어리언 1편 그리고 텔마 루이스 등으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현란한 테크닉으로도 유명한 리들리 스코트. 그의 최신작 1492 콜럼버스는 올해로 탄생 500주년을 맞는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기존에 보여주었던 한 인물의 전기 영화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선 이 영화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콜럼버스의 인간적인 면입니다. 세척의 배로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을 학살한 한 정복자 콜럼버스. 그는 이렇게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속에 그려져 있는 콜럼버스의 모습은요, 참 다양합니다. 귀족이 되고자 노력했던 세속적인 모습, 왕 앞에서 자신의 환상을 떠들어대던 허풍쟁이 같은 면도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배 안의 폭력을 무마해야 했던 그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말년의 모습도 함께 그려지고 있죠. 이런 다양함 때문일까요? 얼마 전에 이 영화가 개봉됐던 프랑스에서는요, 작품에 대한 비난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함께 보여주려고 했고, 그를 해석하는 시각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영국과 프랑스, 이태리의 합작으로 완성된 작품이죠. 1492년 콜럼버스. 이 영화를 위해서 한 영국 선박회사는 콜럼버스가 타던 배의 새 척을 그대로 복원해주기도 했다고 하죠.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바친다는 기념사와 함께 말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지만 참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연하게도 제라르 드파르디유가 주연한 두 작품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콜럼버스 역을 위해서 배우를 찾던 제작진들은요, 드파르디유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우람하고 그다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섬세한 그의 매력을 발견했기 때문이겠죠. 오늘 한 시대를 풍미했고 또 지금도 우리 기억에 살아있는 예술가와 영웅의 전기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화 1492의 콜럼버스 중에 나오는 곡입니다. West Across the Ocean Sea, 태양을 건너 서쪽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명영화들 또는 다시 한번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 함께 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역시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베를린 천사의 시 참 좋았다는 그런 평들이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영화 갖고 오셨나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베를린 천사의 시가 만일 감동이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시의 시간은 눈물입니다. 이 집시의 시간을 감독한 에밀 쿠스티자 감독은 아마 우리나라에도 팬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이 아마 그 아빤 출장 중 네, 맞습니다. 그 정확합니다. 감독한 감독이죠. 이 에밀 쿠스티자 감독은
아빠는 출장 중이라는 영화로 깐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감독이 80년대에 단 3편을 찍고 나서 80년대에 가장 훌륭한 감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감독은 그 나이는 그렇게 많은 감독은 아닙니다. 네. 1955년생이니까는 금년으로 예, 그럼 38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감독은 그 유고슬라비아생인데요. 예. 사실 80년대에 들어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동구권 영화 감독들 중에서 그렇게 훌륭한 감독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60년대의 동구 영화의 르네상스를 생각한다면 아주 빈곤하기 짝이 없는데요. 유고슬라비아 감독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감독은 두시앙 마카베이예프 정도일 것입니다. 이 에밀 쿠스티자 감독은 세계 영화 학교 중에서 혹시 그 유학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 학교가 5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 있는 그 뉴욕 대학교 그리고 영국의 BFI 브리티시 필름 인스티튜트라는 학교고요. 프랑스의 이데크 이제는 사라진 러시아의 모스크바 영화학과 그리고 파무라는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영화학교를 이 에밀 쿠스티자 감독은 졸업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영화 광답게 곧장 그 졸업작품을 찍고 데뷔작을 찍었겠지만 아주 의외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노 스모킹이라는 동구권의 락 그룹이 있습니다. 이 락 그룹, 예. 이 락 그룹의 기타리스트로서 활동을 했었다는 아주 좀 음악에도 재질을 보였었나 거기다가 보죠. 그 이 사람 기타 스타일이 50년대 미국 그 미시시피 델타 블루스 스타일의 그 기타로서 사실 제가 이 사람 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 대단한 연주입니다. 에릭 크랩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어볼 만한 판입니다. 판을 구할 수는 있나요? 구하기 힘들 텐데. 그리고 그 이 에밀 쿠스티자 감독은 데뷔작부터 이 감독이 천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1년 데뷔작으로 그 달리베를 아시나요라는 영화 제목인데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첫 데뷔 작품으로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영화가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아빠는 출장 중입니다. 이 영화로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단 2편만으로 그랑프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에밀 쿠스티자 감독은 무슨 영화를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자기가 몸담았던 락그룹 노 스모킹에서 기타리스트로 활약하면서 2장의 LP를 발표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기회에 그 아마데우스 좋아하십니까? 영화 아마데우스요? 예, 재밌게 봤죠. 바로 그 아마데우스의 영화 감독 밀러시 포만 감독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밀러시 포만 감독은 원래 그 유고 영화 감독인데요. 60년대 이미 전성기를 맞이해서 금발소녀의 사랑이나 소방수의 무도회를 찍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단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망명에서 영화를 찍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부터 알려져 있을 텐데요. 바로 이 밀러시 포만 감독에게 데이빗 퍼트넴이라는 제작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데이빗 퍼트넘은 대단한 친구입니다. 영국 출신의 제작자인데 이 MBC 영화음악실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이름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바로 이 친구가 80년대 영국 뉴웨이브 운동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1492 컬럼버스라는 영화를 찍은 감독 아시죠? 네, 리들리 스코트.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감독과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을 찍은 알란 파커를 개발한 친구가 바로 이 데이빗 퍼트넘이라는 제작자이고 미션을 제작해서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훔쳐냈다는 평가까지 받은 제작자입니다. 그 친구가 그 공을 높이 평가받아서 미국의 컬럼비아 영화사 사장으로 초빙하여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빗 퍼트넘이 우연히 영화과 졸업생으로부터 시나리오를 하나 받았는데 그 시나리오가 집시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집시에 관한 얘기를 하면 역시 동구권 감독이 잘 찍을 것이라고 생각한 퍼트넘은 밀러시 포만에게 전화를 해서 이 영화를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밀러시 포만이 그 아빠는 출장 중을 그렇지 않아도 눈여겨봤었던 차에 전화를 걸어서 에밀 쿠스티자에게 네가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거절한 것은 데이빗 퍼트넘이 아니라 바로 에밀 쿠스티자였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예. 거절한 이유인즉슨 나는 헐리우드에서 일하길 원치 않으며 더군다나 아카데미상을 받고 싶은 생각은 더욱 없다. 자, 이쯤 되면은 예술가입니다. 그러던 에밀 쿠스티자가 우연히 한 기사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시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서서
유고에서 서유럽으로 팔려가고 있다는 것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가 그 당시에 나왔었나 보죠. 네. 예. 그리고 거지처럼 구걸하고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앵벌이 짓을 하게 강요하는 그 아주 조직적인 폭력 집단이 있다는 것을 읽고 쇼크를 받은 나머지 네. 이것을 한번 영화로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비 퍼트넘에게 수락 사인을 하되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영화가 언제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는 절대 나에게 강요하지 말 것. 퍼트넘은 그리고 거물답게 뭐 그렇다면 예술가군 한번 해보게 라고 이 감독에게 그 좋은 조건으로 집시의 시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을 권한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미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은 다 갖춘 셈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에밀 쿠스트리짜는 그 우연히 행운을 따낸 것은 아닙니다. 이 약속을 하자마자 그 쿠스트리짜가 계속해서 함께 일했었던 시나리오 작가 고르단 미히크와 함께 집시 마을에 들어가서 8개월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시 말을 배우고 집시 노래를 배우고 집시들의 삶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88년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에서는 직업 연기자는 단 2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집시들을 캐스팅해서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직접 그 일반 집시들을요? 네. 그리고 그 집시들이 예. 눈물을 선사합니다. 기대되네요. 얘기를 잠깐 훑어보면은요. 예. 얘기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예. 줄거리요? 네. 영화의 배경은 물론 집시 마을입니다. 그리고 집시 소년 페렌과 소녀 이즈라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페렌의 할머니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집시들의 신통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손자인 페렌은 그 신통력을 물려받긴 했지만 고작해야 깡통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년 페렌은 할머니와 못된 삼촌 그리고 누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말 그대로 집시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페렌의 유일한 꿈은 이즈라와 결혼하는 것이지만 이즈라의 어머니는 소년 페렌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는 어림도 없다고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 때문에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년 페렌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누이 동생과 함께 로마로 돈을 벌러 갑니다. 떠나가는 고속도로의 장면이 명장면입니다. 밤거리 고속도로가 한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누이 동생이 외칩니다. 오빠 오빠 저길 봐. 엄마가 따라와라고 외칩니다. 차를 따라서 하얀 신부복을 입은 엄마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엄마가 그들을 지켜보기라도 하듯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페랭이 밖을 보았을 때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는 그저 신부가 썼던 망사천만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떠나는 페랑은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영화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 나섰던 마을의 성공한 부자가 사실은 집시마을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지 구걸로 부려먹는 아주 악당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페랑을 매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페랑은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착하고 순한 소년이 아닙니다. 아주 얕고 눈치도 보며 한편으로는 빨리 성공해서 돌아가 이즈라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랑은 부두목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기세등등한 페랑은 마침내 돈을 벌어서 마을로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배가 부른 이즈라입니다.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분노하는 페랑, 이건 당신 아이예요라고 우는 이즈라. 그리고 그런 페랑에게 할머니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이즈라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아이이건 결혼을 하려무나. 결국 결혼하지만 페랑은 이즈라가 밉습니다. 그것이 자기 아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즈라에게 외칩니다. 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는 거지국을 패들에게 팔아버리고 새로 아이를 낳자. 이렇게 페랑은 마음이 바뀌었구나. 상처받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이즈라 그리고 두목과 이야기하고 있는 페랑은 그때 뭔가 불안해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이 장면이 집시의 시간이라는 영화를 수십 번 다시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명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죠?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이즈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언젠가처럼 바람이 불어와서
신부가 쓰는 망사천이 날려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든 패랑은 뛰어나가면서 이지라를 외칩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벌판에서 이지라는 혼자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거를 패랑은 바라보지만 자기 자신은 그 이지라를 안기 위해 뛰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지라를 바라봅니다. 그 이지라를 바라보는 패랑에게 집시의 힘이 아이를 낳는 이지라를 공중으로 뛰어 올립니다. 그리고 허공에 떠서 출산을 하는 이지라의 저편으로 그 텅 빈 기차가 한없이 달려갑니다. 집시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패랑과 똑같은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좌절한 패랑 앞에서 더욱 모진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믿었던 그 두목이 자신을 속이고 누이 동생까지 다른 거지 구걸패들에게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패랑은 두목까지 죽이지만 그 자신도 총에 맞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기차에 실려 떠나갑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패랑은 하늘을 보고 언젠가 하늘을 날 거야라고 굳게 믿었던 그 칠면조가, 어머니가 보낸 것 같은 그 칠면조가 하늘에서 날아와 죽어가는 패랑의 가슴에 안깁니다. 그는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던 어머니가 패랑을 다시 데려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집시의 시간은 그렇게 돌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을 이 영화의 주제 음악이 아주 구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추상적인 느낌이 다가온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네. 고속도로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 신부의 하얀 베일이라든지 이후에 그 이즈라가 출산 장면에서 나오는 그 하얀 베일. 그것이 뜻하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느끼는 집시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보헤미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냥 그 유랑민들 또는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민족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신비스러운 힘을 가진 어떤 한 무리들로 그려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시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연상하면서 보헤미안의 이미지, 떠돌이, 방랑 이런 것들을 떠올렸었던 사람들은 그 끔찍한 리얼리즘 앞에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뜰 지경이었었습니다. 예. 하지만 에밀 쿠스트리짜는 얘기합니다. 집시들은 지금 사라져가는 민족들이고 그리고 그 집시들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스트리짜 감독은 이 영화를 그저 생생한 리얼리즘이나 마치 기록 영화처럼 찍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쿠스트리짜는 어느 한순간에 그 영화를 불러 세워서 관객들이 잠깐 마음을 놓은 사이에 어느새 환상 속에 들어가 축제를 벌리고 또 축제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영화를 불러세워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게 합니다. 현실과 꿈 사이를 오가며 소년 패랑의 즉 착한 소년에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처받고 마침내는 이렇게까지 버림받았다가 결국 죽음으로써 어머니에게 영혼을 구제받는 그 삶을, 그 집시들의 삶을 또 사라져가는 민족의 아픔을 쿠스트리짜는 꿈과 사실, 리얼리즘과 환타지 그리고 인류학적인 기록과 현실주의적인 화면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 참 뭔가 기대가 되는 영화네요. 그러면 정성일 씨가 아마 음악도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음악 준비해 오셨나요? 에밀 쿠스트리짜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제가 집시 마을에 들어갔던 얘기를 드렸었죠. 예. 그리고 쿠스트리짜 감독이 바로 기타리스트였다는 점을 예. 기억하십시오. 이 친구는 들어가자마자 집시 노래부터 악보에 체보를 하기 시작해서 그 얼핏 들으면 이것이 마치 그 집시 노래를 그저 체보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유고의 유명한 락 밴드가 놀랍게도 예. 집시 마을에서 체보한 그 음악을 집시 분위기로 모던하게 편집해서 다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곡명은? 에델레즈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소년 페랭이 이즈라와 함께 결혼을 꿈꾸는 환상 속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영화 집시의 시간 중에서 에델레지였습니다. 그 동구 유럽의 환상적인 분위기 그리고 약간 동양적인 색채가 가미된 곡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89년도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었는데 아마 그해 그랑프리를 받은 영화는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미국 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였죠. 네, 맞습니다. 쿠스트리짜 감독은 이번 칸느 영화제에서는 소더버그에게 그랑프리를 넘겨주고 거장 선언으로 만족한 셈입니다. 예, 오늘 정성희 씨 나오셔서 집시의 시간, 재미있는 뒷얘기 그리고 줄거리 아주 감동적으로 오늘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뭐라 그러셨죠? 베를린 천사의 시가 감동이라면 이 영화는 눈물이라고 하셨던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는 분들 이 영화를 보고 꼭 한번 우십시오. 예,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성희 씨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주 서안산동에 사시는 정성희 씨 신청곡 잘 들으셨나요? 아마폴라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 나온 곡 오늘은 나나모스그리가 노래했습니다. 정성희 씨 말고도 오늘 날짜로 엽서 보내주신 분들 참 많은데요. 강남구 역삼동의 김남희 씨라든지 송파구 문정이동의 이지연 씨,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 아파트의 가을아이 장한나 씨 비롯한 여러분들 엽서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신청곡 다 못 띄워드리겠네요. 이분들 신청곡은 다음에 띄워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시는 이수영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황비용 중에 나오는 남아당자강, 나널 땅스 强,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만 한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동안 제 앞으로 온 엽서나 편지들을 보면요. 종종 제 이름을 틀리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어른은요. 저를 정든님이라고 부르세요. 이게 훨씬 부르기도 편하고 정이 간다고요. 정말 어떤 경우엔 별명이 본명보다 더 멋있을 때가 많죠. 제 선배 중에는요. 신이라는 성을 가진 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신난다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즐겁고 활기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언니는요, 자기 이름보다도 난다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리죠. 멋지지 않으세요? 신난다. 보는 사람을 신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별명쯤은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영화 Prelude to a Kiss, 키스의 전주곡에서 보내드린 I Touch Myself였습니다. 작년에 이 곡을 발표해서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를 끌었죠. 호주 출신의 혼성 듀오 디바인리스의 노래였습니다. 영화는 결혼식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맥라이언과 알렉 볼드윈이 공연했는데요. 결혼식에서 노인의 키스를 받고 영혼이 바뀌어버린 한 신부와 신랑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영혼이 바뀌어버린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이 영화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M 영화음악 매주 이 시간에는요. 영화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또 그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감독과 배우는 물론이고요. 영화 음악가나 또 영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도 모두 포함이 되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했으면